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여러분과 수업을 해왔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진 않고 필요한 내용들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씀 잘 듣고 준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아동 성인 사이에 과도기에 있단 말이야. 과도기에 있고 그 다음에 13 to 19, 13, 18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찍 시작했다가 뭐 23, 24세까지 이렇게 연령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들은 아직 임신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청소년은 이제 생식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은 다른 단계와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것이죠. 물론 유아기도 존엄성이 있고 인간은 다 존엄성이 있지만 청소년기 나름대로 독특성과 존엄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역사적 조망을 보게 되면 그 연구의 태동기는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청소년이라는 단계 자체도 없었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보자. 고대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이제 소피스트들이 있었잖아요. 소피스트들은 뭔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청소년기만 되면 자기들이 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 이 청소년기가 미성숙하고 인내심, 통제력이 부족한 시기다. 이렇게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고대에는, 그죠? 중세에는 이제 암흑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아동, 그 다음에 유아, 성인 뭐 이런 거 있지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성인인데 좀 줄어드는 성인이다, 청소년 이런 정도로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악령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제재가 많이 가해졌던 시기죠. 엄격한 교리주의 전통 하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무시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보게 되면 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태블라 라사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백지장이단 말이야. 그죠? 의사가 되길 원하면 의사로 만들어주고 변호사가 되길 원하면 변호사로 이렇게 얼마든지 빈 종이에 그리는 그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지장 이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루소는 에밀에서 그 아이들이 말이야,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축소된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독립된 인격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가치와 장점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재탄생, 재탄생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점차 되면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젊은 층들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연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20세기입니다. 스탠리 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청소년 스탠리라고 그러네요. 스탠리 홀인데 스탠리 홀 청소년 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발달 과정을 얘기한 진화론. 그 다음에 독일의 스트룸 운추주랑 이건 뭐 질풍노도라고 하는 말인데 계몽주의의 그런 그 질풍노도의 그런 개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화론과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스탠리홀이 청소년학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렛 미드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보니까 청소년이란 단계가 특별히 없어. 다 벗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차이는 문화 환경의 차이지 생물학적으로 뭐 발달 단계가 어떻고 저쩌고 그렇지 않다라고 본 사람이죠. 이 청소년 그 연구에 대해서 프로이드, 에릭스, 반주라, 설리반 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한번 볼게요. 한국은 보게 되면 해방 이후 이제 60년, 1945년, 60년 그 사이, 예, 그때 뭐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새롭게 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70년대는 이제 산업 여군으로서, 80년대는 이제 좀 학교 분위기가 막 일진 뭐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복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1990년에서 2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보게 되면 아이들이 혼자밖에 없잖아. 그죠?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화, 파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세대 청소년 패러다임으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걸 통해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이제 X세대, Y세대, 사이버 세대,
G세대는 뭐냐? 글로벌 그린. 그러니까 글로벌 세대, 녹색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불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10년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웹 1.0, 2.0, 3.0 뭐 이렇게 SNS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전에 1.0 시대에는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이렇게 전해줘가지고 수용만 하는 입장이었어요. 2.0 시대에는 이 대중 중에서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탁 튀어나와.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이제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최근은 어때요? 소셜 미디어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컨텐츠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두뇌가 이렇습니다. 두뇌 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 시대에는 어떤 기관이 institute, 기관이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 미디어가 일방적이었다가 이제 서로 교환하는 세대였다가 지금은 어때요? 3.0 시대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걸 아주 잘하죠. 그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카톡 어떻게 보내고 뭐 그런 정도만 알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어떻게 하고 하는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요즘에 그 세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심리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연역법이 뭐 균역법이 뭐 이건 좀 알아야지. 여기 보게 되면 자그마한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중에 일반화해서 이론으로 이끌어내는 게 뭐예요? 이게 균합법이에요. 그리고 일반화 이론에서 각 데이터에게 적용해 나가는 게 뭐예요? 이게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는 그죠? 균합법과 연역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게 책에 있는 거에 내가 조금 줄였는데 그냥 이거 정도 보세요. 양적인 연구는 양을 많이 하는 거고, 질적인 연구는 양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두뇌가 다친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다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작은 표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긴밀하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양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라거나 이런 거는 한꺼번에 동시에 많이 쭉 풀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험과 경험과 통계 이런 걸 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쭉 잘 보시고 여기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탐색 조사에는 문헌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조사가 있다. 다시 탐색 조사에는 문헌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있다. 이렇게 알았죠. 여기 이제 그 탐색 조사는 이제 파일럿 스터디, 어디가 이제 MT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탐색하러 가잖아, 그죠? 그게 이제 탐색 조사예요. 이거 파일럿 스터디, 사전 조사라고도 하고, 여기는 문헌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또 전문가 의견을 묻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기술적 조사는 기술,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 그런 게 아니라 묘사적 조사는 어떻게 묘사한단 말이야. 그 상황을 조사 대상을 갖다가 이제 묘사하고 적는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행단조사, 종단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년배조사, 하여튼 조사를 갖다 해서 묘사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설명적 조사는 원인과 결과 간에 밝혀내는 거예요.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죠. 그죠? 기술조사는 쭉 늘어놓는 거고, 설명조사는 한 단계 나가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설명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목적에 따라서 이 탐색, 기술, 설명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설명조사는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실험 설계를 해야 돼. 그래서 독립변인이면 그러면 종속변인이 된다. 독립변인하면 종속변인이 된다. 이런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그 사이에 매개변인이 낄 수가 있어. 매개변인이,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강의를 해서 복습을 하게 해드리잖아요. 이런 방법이 이게 독립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성적 있잖아요. 학업 성취도, 그게 이제 종속변인이 되는 거야. 독립변인에 종속되어서 나오는 게 종속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방법 독립변인, 학업 성취는 종속변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사 시점에 따라 가지고 횡단, 종단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려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크로스 섹셔널 디자인 하게 되면 횡단이야. 딱 잘랐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각 세대마다 어린아이, 중년, 노년 동시에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현황을 파악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종단 조사는 뭐냐면은요, longitudinal design하게 해가지고 종단 조사인데, 보면 한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시기 단계로 쭉 이어서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연구하기가 만만치는 않죠. 이건 횡단 조사가 됩니다. 아니, 종단 조사예요. 이게 횡단 접근은 잘랐단 말이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변이를 다른 연령대 사람들과 다 동시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어디서나 다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는 이런 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 같은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상태를 갖다 정확히 파악해서 describe, 기술하는 거. 자료를 모을 때는 질문지나 면접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하기 힘들면 이제 그 통계 연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관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이 있어요.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갖다가 이제 상관 계수라는 통계치로 나타내는데, 하여튼 정적 상관, 부적 상관에 대해서 좀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아진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예를 들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빨간 거, 키가 점점 커가게 되면 키를 갖다 만약에 X축이라고 합시다. Y축의 몸무게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키가 크잖아. 그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작고 대학교 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벽한 정적 관계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공부한 시간이 많으면은 시험에 많이 틀릴까? 적게 틀릴까? 그죠? 여기 보게 되면 X축을 공부한 시간이라고 봅시다. 공부한 시간이 1시간이야. 그럼 그 위에 파란 게 저 위에 올라가잖아. 틀린 개수야. 틀린 개수가 많잖아. 공부한 시간이 10시간이야. 오른쪽으로 쭉 갔어요. 그러면은 Y축에 틀린 개수는 하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대각선이 내려오잖아. 이거는 부적 상관입니다. 그런데 키와 IQ는 어떻게?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데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물론 키가 작은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키가 큰데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크면 머리가 작고, 아니 머리가 작다라는가. 키가 크면 IQ가 낮고 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키에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점이 막 찍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널리 퍼져 있잖아.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관법은 뭐냐면요,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키가 커서 몸무게가 나갔는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키가 커진 건지 정확하게 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는 상관법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독립변인, 종속변인 뭐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단, longitudinal approach, 종단 접근에서 이제 추세를 보는 게 있습니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서 관찰하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표를 여기 조 아래 이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디 점점점 그 전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앞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다. 그죠? 지속하고 어떤 규칙을 갖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를 분석하는 거죠. 이게 뭐야? 종단법입니다. 종단적 접근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 이거는 이제 전문가 기법이라고도 해요. 전문가. 이거는 전문가 여러 명한테 어떤 데이터 자료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받아서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서로는 몰라.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세 연구의 주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종단적 접근법의 하나예요. 전문가 기법, 델파이 기법. 여기에는 이제 주로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갖다 예측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복잡하잖아 정책 문제 같은 거. 그거는 갖다가 이제 새롭게 절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게 해서 그 분석을 합니다. 여기 절차는 이슈의 구체화, 어떤 걸 할 것인지, 참여자를 정하고 질문지를 뭘로 만들지 설계한 다음에 보냅니다. 보내서 응답 결과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후속 설문지를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1차, 2차, 2차, 3차. 그러니까 이게 종단 접근이야. 꾸준히 하니까. 그 다음에 회의 소집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따른 연구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 이제 그 PPT 이전에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자서전법, 뭐 투사법 이런 거 있거든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그림이나 이거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들었을 때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달의 원리,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연속성과 점진성입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낮은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그죠? 그 다음에 초보 단계에서 능숙 단계. 그리고 나름대로 순서가 있단 말이야. 언어도 형용사, 동사 먼저가 아니라 명사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되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로 나간다. 공포나 분노가 먼저 나오지 어린애들이 먼저 질투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공포, 분노가 먼저 정서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질투가 나중에 생긴다.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상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인 그런 내부의 유전적인 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밥을 먹고 안정을 취하고 뭐 환경 이런 적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 다음에 주기성이에요. 발달이 율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 태어나서 급격하게 신체 발달이 있잖아요. 좀 줄어들었다 청소년기에 갑자기 이렇게 커지게 되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분화와 통합성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 처음에는 뭉뚱그려서 등치만 쭉 있다가 나중에 세세하게 나와요. 몸이 애기들을 보게 되면 몸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야 모양이 분명치 않다가 이제 머리가 나오고 손이 나옵니다. 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분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라는 걸 통해서 머리, 손발, 다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 간, 내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하나의 몸으로 통합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밖으로 분화되어 나가지만 그 분화된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개별성입니다. 각자의 유전적 환경적 차이로 발달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라는 아이가 있고 나중에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필요가 달라가지고 개별적으로 필요를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남자보다 한 2년 정도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각인이 되어서 평생 지속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 같은 데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미가 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 알들을 갖다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부화를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부화돼서 10시간에서 17시간 사이에 깨어서 나오잖아요. 그때 보는 게 엄마야. 네, 그래서 이제 로렌츠를 졸졸 따라다니고 하는 것이죠. 그게 10시간에서 17시간 사이가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그저 결정적 순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발달 단계마다 중요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도 사춘기 이후에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춘기 이전에는 돼도 그죠?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가 있다. 그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걸 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정적 시기 원리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머리에서 발, 중심에서 밖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먼저 신체 내부가 장기가 발달하고 근육 손가락 나중에 발달한다.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의 원리 이거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발달에 이연돼 역동이론, 인지이론, 동기이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기가 처음에 구강기입니다. 쾌감 부위가 입이고요. 주요 갈등, 이제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과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업은 젖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강기에 만족해서 넘어가게 되면 낙천적이 되고 미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강기에 고착되게 되면 후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흡연을 한다든지 입을 가지고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이제 엉덩이로다 이제 응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중요 과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유고착은 뭐야? 이 응가를 갖다가 몸에 갖고 안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응가가 돈이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돈을 갖다 갖고 있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래. 인색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응가를 막 싸지르고 돈을 막 훔쳐막 써다니고 하는 건 뭐예요? 무절제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근기를 보겠습니다. 남근기는 이제 고추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쾌감 부위가 거기입니다. 이때는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빠를 갖다가 본받아야 돼. 그래서 아빠를 닮기 때문에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꼬마가 망치로 두드리고 있잖아. 아빠 그대로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이거 엄마가 나를 갖다가 미워해가지고 잘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 고추를 갖다가 선망하는 그게 생긴다. 이게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여기 남근기에 고착되게 되면 그 자기를 갖다가 이제 과시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복기에는요 쾌감 부위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근면하게 사회 관계를 발달시켜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생식기, 성기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사춘기 때인데 이때는 이성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구강기부터 생식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고착이 없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여기 이제 1, 2, 3, 4, 5 이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혹은 성기기 그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친밀성, 7번 생산성, 8번 통합성 이런 것들은 약간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에릭슨은 그 사회 평생에 걸친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구강기 단계 그때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엄마에 대한 기본 신뢰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가할 때쯤 되게 돼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응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3단계는 주도성이란 말이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꽃을 만지고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들고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잠복기 그 시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근면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고, 뭔가 잘못되면 열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혼할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죠. 이제 어른들은 사회에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사회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게 되면 통정성 혹은 integrity, 통합성, 인생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절망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삐아제의 그 인지 발달에서 여기 도식, 동화, 조절, 적응 이 개념들을 알아둬야 돼요.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나 학습 통해서 기억 속에 축적된 어떤 개념 틀이란 말이에요. 기본 구조란 말이에요. 그 쉐마하고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하늘을 나는 거는 날개가 있고 꼬리가 있고 저거 새다 이렇게 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독수리나 참새를 보게 되면 저거는 새네 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갖다 기존 틀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화입니다. 그런데 하늘 날아가는 거 보니까 날개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냥 가고 있네. 저거 파랗네. 저게 뭐지? 저거는 비행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그 기존의 그 하늘을 나는 거에 대한 틀을 도식을 갖다가 좀 고쳐야 돼. 그래서 비행기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의 인지체계를 갖다가 좀 더 변화시켜야 돼. 이게 조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거는 새와 비행기다라고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정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새를 갖다가 하늘 나는 고고 새만 알고 있었다가 그때 비행기 딱 오게 되면 얘가 마음이 평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불평형 상태죠. 그런데 인지체계가 좀 더 이제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어느 정도 정립하게 되면 다시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개념들 알아두세요. 여기 이제 삐아제 인지 발달, 감각, 전조작, 구체적 조작, 적시적 조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는 감각 운동기예요. 그 다음에 2세 말쯤은 그 대상 영속성이 생기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는 게 대상 영속성이죠. 그 다음에 전조작기 때는 아이들이 자기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게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무랄론이에요. 자기중심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슨 얼굴 보고 있을까 하면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자기의 뒤에서 꼬마아이가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뒤통수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사건과 물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중립성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 뭔지 아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조사기가 이제 그 청소년기죠. 이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들까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규칙을 형성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검증하고 일반화할 수 있고 가설, 변혁법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형식 조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비고치키의 사회인지 발달입니다. 비고치키 보게 되면 아동이 타인 관계에서 영향받으며 성장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삐아제는 아동이 스스로 구조하고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림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이 가운데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근접 발달 영역, 요 바깥에 노란 부분까지도 발달해 나갈 수가 있어. 그건 누구냐면은 다른 그 교사나 아니면 동료들이 도와주면 돼. 이게 도와주는 틀이 비계입니다. 건물 지을 때 밖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비계잖아요. 그 비계를 갖다 세워주게 되면 근접 발달 영역까지 발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학습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회인지입니다. 사회인지. 여기 보게 되면 사회인지,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이제 욕구 위계설로 넘어가겠어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설. 여기 욕구 위계설을 갖다가 순서대로, 생리적, 기본적, 안정, 사회적 소속,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생물학적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호르몬이 변화가 돼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정소에서 이게 테스토스테론이 생겨나고 여자들은 이제 그 에스트로겐을 갖다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 여기 난소에서 에스트라디올 이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뇌하 수체에서는 성장 호르몬, 그 성선 호르몬 다 뇌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생스전 작은 호르몬은 그 고나도트로핀이에요. 고나도트로핀. 성선 자극 호르몬이 그러니까는 정소나 난소 거기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숙, 만숙 볼게요. 여기 보면 maturation 하면 성숙인데 early는 조숙, on time 제 시간대 하니까는 그냥 성숙으로 보면 되겠고 late 하면 늦은 성숙이니까 만숙이 되겠습니다. 남학생이 조숙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만족도가 높아서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성취도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학생의 경우는 좀 더 다양하다 이거죠. 젖가슴이 커지고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되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학생이 내면 성찰을 잘해서 자기 개념, 자존감을 잘 확립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5장입니다. 청소년의 인지 발달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를 합니다. 구체적 사건을 넘어서 과학적, 논리적,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발달해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도약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는 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도 해나갈 수가 있어서 이제 원만한 대인관계, 의사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하여튼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 형식 조작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논리적인 것. 예를 들어 사회 이념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한 생각, 이게 이제 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초인지적, 메타인지적 이해 능력이다. 메타코그니티브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스스로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이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지식, 과제에 대한 지식, 전략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사고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상상의 청중입니다. 이 보게 되면 다들 왜 나만 쳐다보지? 자기가 연예인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인을 관중으로, 청중으로 만들어서 행동하고 반응 경향. 이게 상상의 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입니다. 자기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근본적으로 달라. 이게 우화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화는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성,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가 있는 게 청소년 인지 발달의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는요. 절대적인 걸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새카맣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좀 더 어둡다, 좀 더 밝다 이렇게 비교적인 그런 개념을 할 수 있다는 거. 상대적 사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막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장기 결과, 단기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기 이제 사고들의 이제 틀이죠. 그 다음에 그 타인에 대한 판단, 사회인지라고 해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청소년기가 이제 그 질풍노도 시기를 거치고서 이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갈등 해결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개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시야가 트인다. 이게 뭐 방금 전에 자기중립성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다른 책에서 이제 끄집어서 붙인 건데 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적인 사고, 자기중립성 이런 게 발달되는 시기라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안 해주려다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먼저 충동적이란 말이에요. 충동적이고 쉽게 동요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호르몬을 받아들고, 그 다음에 그 독립성이 있단 말이야. 독립성, 혼자 있으려고 하다,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독립적이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출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감각 추구 경향이다. 감각 추구 경향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가, 그 다음에 성기보다 청소년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렬하고 다양한 활동을 새롭게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되니까 반사회적이 되고 그렇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 안 되는 그런 것들에 그렇지만 청소년기는 내부로 숨겨. 그 다음에 뭔가 불안할 것 같은 거는 감추어. 방어기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오래 지속돼요. 이게 내면적 영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 대상이 변동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나 체벌 이런 거 병원 치과 입 빼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아기들은 싫어하잖아. 청소년기 때는 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적이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걸 왜 못하게 할까? 죄책감, 뭐 이런 친구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자극 대상이 바뀝니다. 발달 단계는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초기에는 어떻고, 중기에는 어떻고, 후기에는 어떻고, 이런 게 내가 나이를 놓고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발달 요인이 크게 내부적, 외부적 변화, 부정적 방어기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호르몬이 그 다음에 신경계가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스인게이지먼트 하게 되면 인게이지가 이제 엮여진다는 얘기거든요. 엮여진 거에서 벗어나갔다니까 해방이라는 거죠. 프로이드가 부모에게서 가족에게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약간 그 흐트러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 자유 뭔가 이렇게 잡혀있고 얽매있고 이런 걸 싫어하게 되는 게 신체적 생리적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겨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방어 기제라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방어가. 그런데 부적응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청소년이 양가 감정이 있는데요. 사랑과 미움 이런 거죠. 예.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 종이 한 장 동전의 앞면 이런 차이거든요. 뭐 이런 동일한 감정,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적응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부적응적으로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정서적 경험을 잘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스포츠를 하거나 어른들이 적절하게 위로해 주거나 그 다음에 유머를 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갖다 솔직하게 편안하게 잘 나누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대처 방안을 갖고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서는 어떤 형태가 있냐? 먼저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 공포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아닌데 힘들어하고 괜히 이유 없이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죠. 괜히 심장박동이 뜨고 막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 불안 신경증, 정신병적인 현상이 생겨요. 공황장애, 갑자기 공포스럽고 막 땀이 나고 막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막 그렇게 진전이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욕구가 방해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불쾌감과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청소년들은 특별히 이제 뭔가 제재당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이제 요구한 것이 충족되면 바로 기뻐하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조건이 이제 잘 됐을 때 만족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거 기쁨 요인이 지속되게 되면, 기쁨의 경험이 지속되게 되면 이게 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누굴 사랑하고 여자애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뭔가 주고 싶어. 그죠? 예. 이런 애정이 꽃피는 시절이 되겠습니다. 질투심, 이건 분노, 모든 그런 정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게 질투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자기가 구하던 걸 빼앗기려고 해. 그때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죠? 그리고 내향적인 것보다 외향적인 아이들이 더 질투심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 뭔가 새롭고 진귀한 것, 미지의 것을 탐구하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릴 때는 감각적, 이거 신기하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죠. 청소년기에는 이제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욕망이 앞서거나 하게 되면 범죄를 일으키게 될 수 있잖아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변화예요. 여기 보게 되면 긍정정서랑 부정정서가 있습니다. 열광적이고 활동적이고 높은 에너지가 집중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려면 생각도 넓어지고 여러 문제 해결할 때 다양한 것들을 갖다 고려하고 하잖아요. 낙관적으로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있으면 쓰러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실패해도 탄력 있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탄력성 긍정 정서가 더 높다는 거고요. 부정 정서는 주관적 고통과 불쾌한 일의 상태입니다. 분노, 경멸, 죄의식, 공포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부정 정서를 갖게 되면 생각을 갖다 하기를 싫어해. 축소가 돼. 행동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탄력성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지역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약간 그 삐딱하게 보이는 애들도 좋아 보일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내가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괜히 기분 나빠하거나 호감도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긍정정서가 유발되었거나 부정정서가 유발되면 그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도나 다른 사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타인에 대한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게 목록이 늘어나요. 그죠? 융통성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부정적이 되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사고가 줄어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알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정서나 부정정서는 자기 신체 건강, 지적인 능력, 사회적 자원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정서를 갖게 되면 내가 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운동을 더 하니까 심혈관계가 튼튼해지고 근육이 강화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일찍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학습 속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수액, 성취도 이런 것들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원이라는 얘기니까 자기 주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저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성 효과예요. 길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네거티비티 이펙트입니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거라는 거잖아.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것, bad ones and good ones.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동시에 있어. 그러면은 어떤 게 더 강하게 느껴지니? 부정적인 거를 더 강하게 느껴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지각, 판단을 느리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부정 정서가 정보 처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긍정 정서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부정적인 게가 드러나야지 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빨리 대응을 하고 신중을 기하게 잘못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부정성 효과예요. 근데 이제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안 봐요. 이전에는 부정정서를 없애면 긍정정서가 더 많이 유발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독립적이란 말이야. 부정정서를 없애도
긍정정서가 자동적으로 더 생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서로 따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게 최근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서발달 심리적 변화 6가지 말씀입니다. 네, 긍정정서를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뭐 청소년 상담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도 뭔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